인도의 남동쪽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48km 길이의 긴 모래톱이 물 아래 있습니다. 모래와 다른 잔해들로 이루어진 다리가 스리랑카의 북서쪽 해안까지 뻗어 있고 한쪽의 걸프해의 마나르만과 다른 쪽의 포크 해협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20cm 미만의 물 밑에 위치한 이 모래톱은 수세기 동안 지역 무역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작은 배와 요트만 이 지역을 항해할 수 있었고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배들은 스리랑카 전체를 빙 돌아서 약 400km를 더 항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인도 정부는 거대한 선박을 위한 수로를 만들기 위해 해저를 준설하는 세투 사무드라 문화라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하여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속의 잔해들은 그냥 모래톱이 아니라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그것은 전설적인 인물 라마와 그의 군대가 사악한 왕 라바나로부터 납치된 아내 시타를 구하려고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건너가기 위해 건설된 고대의 다리였습니다. 힌두교도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모래톱의 형성으로 보지 않고 라마의 다리를 의미하는 라마 세투라고 알려진 고대의 사람이 만든 다리로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역사적 기록은 오늘날의 모래톱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말해줍니다. 사실 그 다리는 1480년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왕래 가능한 다리였으며 큰 태풍에 의해 다리가 파괴되고 천천히 복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전통은 30m의 거인이기도 했던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후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 섬에서 탈출하여 이불을 찾기 위해 그는 아시아 본토로 건너갈 거대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래톱이 아니라 그들이 아담의 다리라고 부르는 고대 건축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 중 하나는 아담의 이름을 따서 아담의 봉우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야기에 따르면 아담이 지구에 처음으로 착륙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봉우리 정상에 있는 제단에서 아담이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서 지금도 전 세계 순례자들이 이곳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종교적 의미 때문에 세투 사무드라 문화 계획은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즉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 단체들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미스터리한 다리와 그 처음 이야기의 논쟁이 종교를 넘어서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 도전하고 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신화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라마야나는 힌두교에서 마하바라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두 서사시 중의 하나입니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지어졌으며 약 24,00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 문학에서 가장 큰 고대 서사시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 안에는 코살라 왕국의 전설적인 왕자인 라마의 삶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라마는 216만 5천년 전에 시작된 신화적인 시기인 트레타유가에서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부분은 라마가 그의 아내 시타와 함께 숲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타는 경쟁국인 스리랑카의 악마왕 라바나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라마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바나라라고 숲에 사는 인간처럼 생긴 원숭이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타를 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라마와 군대는 인도 해안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 시타가 잡혀간 스리랑카의 먼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다가 라마의 군대의 길을 막고 있었고 건너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추격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원숭이 무리와 바나라라는 이름의 건축가의 도움으로 거대한 다리 건설을 시작합니다. 나라의 독창성과 기술로 그 다리는 단 5일 만에 인도에서 스리랑카까지 이어졌고 라마의 강력한 군대가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라마야나의 묘사에 따르면 넓고 잘 지어졌고 영광스러우며 튼튼하게 균형이 잘 잡혀있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거대한 다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직선처럼 아름답구나. 바다를 건너던 무시무시한 군대들의 크남성의 바다에 아주 거친 소리가 사라졌도다. 스리랑카에 도착하자마자 라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라바나를 죽인 다음 시타를 구출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며 놀라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힌두교도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된 역사이며 우화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라마 세투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논쟁은 과거의 그 다리는 수백만 년 동안 힌두교에서 라마에 의해 지어지고 라마야나에 기록된 건축물이라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단순히 자연적인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톱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세투 사무드라 문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큰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1년 전부터 그들은 인도 지질조사국의 책임자인 바드리나 아리안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라마 세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지질조사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모래톱이 자연적인 형성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반대 세력들에게 반박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드리나 박사와 그의 팀이 다리를 따라 구멍을 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리의 모래 표면으로부터 6m 아래에서 그들은 산호와 바위가 있는 단층을 발견했습니다. 4m에서 4.8m 사이 더 깊은 곳에서는 차례대로 단단한 바위층이 아래로 있었습니다. 바드리나 박사는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호는 바위나 단단한 표면에서만 발견됩니다. 모래톱이 자연현상이라면 산호와 바위 단층은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호는 모래톱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발견 후에 바드리나 박사는 이곳을 더 자세히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더 조사하기 위해 잠수부들을 아래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표면 아래 산호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상황은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바드리나의 말에 따르면 수심이 낮을 때 형성된 모래톱에서 잠수부들은 둥근 바위들을 발견했습니다. 둥근 바위는 보통 육지에서 만들어지며 전형적인 강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해양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돌을 사용하기 위해 강가에서 모래톱까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에 따라 바위 아래의 모래들이 바위들을 이곳까지 운반한 것 같습니다. 바위들은 모래 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옮겨진 증거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에서 2m에서 2.5m 폭에 포장된 다리의 잔해와 흔적이 발견되므로 라마세투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30km 안에서 이런 돌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옮겨졌습니다. 라마세투가 자연적인 모래톱이라고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드리나는 라마세투가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전설에 따르면 다리는 가라앉지 않는 돌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루나 신과 라마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매년 그곳에서 전설과 같은 가라앉지 않는 돌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돌을 촬영한 영상들도 인터넷에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야나가 묘사한 것처럼 그것이 라마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갖게 합니다. 바드리나 박사가 주장한 것처럼 만약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었다면 누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그 먼 과거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옳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라마야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리 건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가 보낸 수백 수천 명의 사람 원숭이와 영웅들이 거대한 숲을 향해 사방으로 기뻐 날뛰었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원숭이 군단장들이 바위와 나무를 부수고 바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원숭이들이 뿌리채 뽑힌 코끼리 크기의 바위와 산들을 기계장치로 운반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바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100개의 요야나 줄을 나열했습니다. 어떤 원숭이들은 다리를 측정하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원숭이들은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구름과 산을 닮은 갈대와 통나무들을 보아라. 라마의 명령에 따라서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다리의 일부분을 고정시켰습니다. 비슈와 카르마의 강하고 저명한 아들이자 뛰어난 원숭이인 나라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그의 아버지가 건설한 것처럼 정말로 건설했습니다. 악어의 서식지인 바다를 가로질러 나라가 건설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다리는 하늘의 은하수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위 내용은 놀라운 건설 현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특한 단어 하나 기계장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원숭이들이 기계적인 장치로 코끼리 크기의 바위와 산을 운반한 내용입니다.
어떤 유형의 기계 장치를 라마세트의 건설자들이 사용했을까요? 또 그것이 어떻게 코끼리 크기의 바위와 산과 바다를 가로질러 수십 킬로 동안 운반하고 다리를 만들 수 있게 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대한 바위를 옮기고 다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기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진보된 기술은 라마야나에 기록된 것이 더 있습니다. 라마야나에 따르면 악마의 왕 라바나가 라마의 아내 시타를 납치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를 납치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푸시파카 비마나라고 알려진 신들로부터 훔친 비행기를 이용하여 그녀를 납치합니다. 라마가 마침내 라바나를 물리치고 그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때 이용한 비행기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푸시파카 비마나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본문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하늘에 밝은 구름 같은 전차가 높은 대기권 위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면 라마 시대의 사람들이 또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의 대기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더 나아가 힌두교 문헌들은 라마야나의 묘사보다 이 비행기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측정 또는 여행을 의미하는 비마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힌두교 서사시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설명은 사마랑가나 수트라다라에 나타납니다.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는 비마나의 몸은 빛의 물질로 된 거대한 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쇠가열 장치가 있는 수은 엔진을 비행기에 넣어야 합니다.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을 발생시키는 숨겨진 수은에 잠재된 힘으로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마나의 움직임은 수직 상승과 수직 하강 그리고 앞과 뒤로 비스듬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마나의 도움으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고 반대로 하늘의 존재는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대 힌두교인들은 서사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마나스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은 어떤 과학기술과 원리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질문에 현대의 어렴풋이 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중국의 산스크리트 학자 예샤오용은 잊혀진 고대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의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서류들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제껏 본 것보다 더 오래된 고대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노란 야자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즉시 인식한 그는 원고를 가지고 그의 팀과 함께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원고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도의 철학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번역가들 중 한 명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실제로 비마나를 만들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번역가에 따르면 힌두 서사시에 묘사된 비마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모든 중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원심력을 활용한 반중력 기술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반중력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비마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힌두 서사시에 포함된 비마나가 진짜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학자 중 한 명이 힌두교 비행 기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신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세하고 과학적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진보된 고대 반중력 기술의 비밀이 우리의 바로 코앞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예샤오 등의 발견 이후에 학자들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수천 개의 산스크리트 필사본들이 티베트 사원에 잊혀진 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천 줄의 고대 문자가 있는 약 500개의 야자나무인 묶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번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번역될 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첨단 기술들의 비밀들이 정말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고대 힌두 문헌을 통틀어 끔찍한 효과로 사용되는 마법의 슈퍼무기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무기에 대해 가장 악명 높은 묘사는 마하바라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르카는 강력하고 빠른 비마나를 타고 우주의 모든 힘을 충전한 단일 발사체로 브리시니스와 드아크의 새 도시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만 개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연기의 불기둥이 그 장엄함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무기철의 벼락이었고 브리시니스와 안데아카스의 모든 종족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막거나 피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원소가 분출된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무기의 엄청난 열에 그을린 세상은 열에 완전히 녹았습니다. 코끼리들은 열기에 불이 붙었고 끔찍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광란의 상태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바다가 끓고 동물들과 적들이 불탔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산들도 마치 나무처럼 일렬로 쓰러졌습니다. 코끼리들은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고 넓은 지역이 죽음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말과 전차가 불에 탔고 현장은 큰 화산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죽음의 침묵이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지구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지독한 더위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기록을 힌두교인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엄청난 무기를 과연 그들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고대의 진보된 문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오늘날 나타났습니다. 19세기 후반 필립 스캐터라는 이름의 영국 지질학자가 과학계를 뒤흔든 마다스카르의 포유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질문의 정답을 제공했습니다. 왜 여우 원숭이의 뼈는 인도와 마다스카르 모두에서 풍부했지만 그들의 이웃 영토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곳의 사람들은 왜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스캐터에 따르면 과거의 한때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자 빙하기 말의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대륙이 가라앉기 전까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초대륙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스캐터는 연구의 실마리를 처음 준 여우 원숭이의 이름을 따서 이 잃어버린 대륙을 레무리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마야나를 포함한 힌두 문헌들은 쿠마리 칸담으로 알려진 인도양에 잠긴 고대 대륙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쿠마리 칸담은 과거 수천 년 동안 바다에 의해 삼켜진 진보된 고대 문명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캐터가 레무리아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쿠마리 칸담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대륙이 고대에 존재했다면 라마야나와 다른 힌두 서사시에서 언급된 고대 문명의 쿠마리 칸담이 바로 그 레무리아 대륙이었을까요? 또 라마와 라바나는 실제로 바다에 가라앉은 선진 문명의 지배자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라마세투는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다리였을 뿐만 아니라 가라앉은 레무리아 대륙 사이의 다리였을까요? 이것을 토대로 라마가 아닌 라마세투를 건설한 바나라들에게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바나라는 단순히 원숭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나는 숲을 의미하며 나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원숭이가 아니라 숲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라는 신화 속의 인물은 원숭이가 아니라 초기 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무리아의 잃어버린 대륙에 대한 생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독일의 과학자는 초기 인류가 아시아 영장류로부터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영장류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왔을지도 모르는 최초의 장소로 레무리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야나에 기록된 바나라가 원숭이가 아니라 인류의 최초 조상으로 라마와 라바나 같은 진보된 종족과 레무리아에서 함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무리아가 가라앉은 후에 그들은 오늘날의 인류가 된 것일까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만약 라마세투 다리가 정말로 170만 년 전에 지어졌다면 그때는 호모 에렉투스가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그룹을 형성하고 도구로 일하고 심지어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는 첫 번째 종이었습니다. 라마의 원숭이 무리가 실제로 호모 에렉투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원숭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슈퍼 무기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간보다 더 진보된 그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무중력 비행기와 슈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더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바다에 가라앉아 대륙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지금까지 라마세투가 현대 인도에서 왜 국민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지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마세투 다리의 전설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전체 역사와 고대 문명 사이에서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역사가 선형적인지 순환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라마세투 준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정부는 그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논란까지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발표된 직후에 정치인들과 종교단체들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고, 그 과정에서 라마세투를 구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까지 대법원은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정부에 다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직후에 인도 정부는
라마세투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라마세투는 그들이 고용한 과학자인 바드리나 박사가 불과 몇 년 전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해결책을 찾는 동안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지시는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시적인 중단은 라마세투의 미래를 둘러싼 10년 이상의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부는 라마세투를 국가 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반대 세력은 순수하게 자연스러운 모래톱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대법원도 이 프로젝트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이 싸움은 다른 수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한 과학 채널이 라마세투에 관한 다큐멘터리 고대 랜드 브릿지를 발표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전에 회수된 지질 표본과 함께 위성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그 장소를 조사한 미국의 주요 4대 대학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래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있는 바위들은 사실 모래보다 이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더 많은 사실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위성사진의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임을 증명합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마세투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나라에서 보호하도록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 세력들은 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허락했는지를 물었고, 다큐에 나온 과학자들을 전형적인 서구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은 인도 정부가 잡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들은 여론이 더 이상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초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라마세투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탐사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질학적 조사와 지하 구조물의 조사를 시작으로 바다 속 깊은 곳과 지면 아래에서 채취한 지질학적 샘플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실험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적어도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양 바닥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모래톱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인지를 완전히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마세투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3년 후 과학자들은 또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비밀이 밝혀질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의 명시된 목적 중에 하나는 라마세투가 인공구조물 인지를 결정하는 조사보다 가라앉은 유적지를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변에 엄청난 유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과학자는 이미 우리가 100% 고고학적 유물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가 의미한 고고학적 유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자들은 파도 아래에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유적을 발견할 것을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 유적들은 잃어버린 대륙 쿠마리 칸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마세투의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인류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